가지마. 누나, 나도 데려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는 10살 핏덩이 동생이 손을 모질게 뿌리치며 피눈물을 삼켰던 18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동생의 입에 밥 한 술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기꺼이 짐승만도 못한 시집살이를 택했던 그녀. 하지만 15년 뒤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도둑 누명과 한겨울 눈밭에 버려지는 참혹한 배신뿐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산속에서 숨이 끊어지려던 찰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수십 마리의 말발굽 소리. 과연 말에서 뛰어내려 그녀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오열한 사내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역전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 조선팔도 어느 고을에 자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 아래 옹기종기 모인 초가집들,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고, 가을이면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이름도 없는 작은 마을이었지요. 그 마을의 분이와 길동이라는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서당 훈장을 하며 긁게나 있는 선비였고, 어머니는 바느질과 삭실로 살림을 보태는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넉넉지 않아도 온 식구가 둘러앉아 밥 한술 뜨는 저녁이면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지요. 분이는 당차고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서당에서 어깨너머로 글을 익혀 15세 이미 사서삼경을 줄줄 외웠고 어머니 솜씨를 이어받아 바느질과 살림 솜씨도 고을 처녀들 중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동생 길동이는 누이를 하늘처럼 따랐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누나, 밥 먹다가도 누나, 잠들기 전에도 누나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이가 18이 되던 해 여름, 하늘이 이 남매에게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시련을 내렸습니다. 역병이었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를 무서운 돌림병이 마을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멀쩡하던 사람이 내일 시체가 되어 나오는 일이 허다했지요. 온 마을이 죽음의 그림자 아래 공포에 떨던 그 여름, 분인의 집에도 그 불행이 찾아들고 말았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산미를 고열에 시달리다 넋이 떠나갔지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마저 보름 만에 아버지 뒤를 따라갔습니다. 분이는 두 손으로 흙을 파서 부모님을 묻었습니다. 눈물도 제대로 흘릴 겨를이 없었지요. 어린 동생이 옆에서 울고 있었으니까요. 부모님이 떠나고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흉년에 꾸어쓴 곡식값, 약값, 장례를 치르느라 이웃에게 꾼 돈까지 합치니 18 소녀의 두 어깨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빚쟁이들이 날마다 대문을 두드렸고 당장 내일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분이는 밤마다 잠든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는 맹신의 집안이었습니다. 논밭이 고을의 절반이요. 곳간에는 쌀이 넘쳐 흘렀지요. 하지만 그 풍요로움은 철저한 인색함과 냉혹함 위에 쌓인 것이었습니다. 맹씨 할멈은 고을에서도 이름 높은 수전노였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그녀를 두고 삼복더위에도 부채질 한 번 안 하는 여자라고 수군댔지요. 맹씨네는 며느리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들 허대건이 이미 25이 넘었는데도 장가를 못 가고 있었거든요. 허대건은 생긴 건 번듯했지만 속은 썩은 나무처럼 텅 빈 위인이었습니다.
노름을 밥 먹듯 했고 성질은 불같아서 마음에 안 들면 물건을 집어던지기 일쑤였지요. 고을에 제대로 된 집안에서는 아무도 딸을 맹씨네에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분이의 딱한 처지가 맹씨의 귀에 들어간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맹씨의 하인 하나가 찾아와 말을 전했지요. 우리 마님께서 아가씨를 며느리로 드리겠다 하십니다. 대신 혼수는 바라지 않겠다 하시고 은전 세냥을 드리는 것으로 예를 갖추겠다고 하십니다. 은전 세냥. 그것은 시집가는 몸값이 아니라 사실상 분이를 사들이는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분이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당장 동생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요. 분이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잠든 길동이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날이 밝자 분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분이는 그 은전 세냥을 품에 안고 이웃 마을의 박참봉을 찾아갔습니다. 박참봉은 그 고을에서 제법 이름 있는 대지주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가끔 이름을 입에 올리던 사람이었지요. 딱히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분이로서는 달리 부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인연이 있던 어른이라면 설마 어린 것을 내치지는 않겠지 하는 18 소녀의 가냘픈 믿음이었습니다. 분이는 박참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봉 어른, 소녀가 오늘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아셨던 어른께 염치 없이 부탁 올립니다. 소녀의 어린 동생 길동이를 부디 살펴주십시오. 이 은전 세냥이 전부이지만 이것을 맡기고 갑니다. 밥이나 굶지 않게만 해주시면 반드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박참봉은 분이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은전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딘지 모르게 빠르고 능숙했지만 눈앞이 캄캄하던 분이는 그것을 눈치챌 여유가 없었습니다. 훗날 분이가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박참봉은 그 세냥을 받아준 순간부터 길동이를 사람으로 볼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겨우 세냥으로 뭘 어쩌라고.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은전을 곳간에 집어넣은 박참봉에게 어린 길동이는 그저 소돼지보다 조금 나은 일손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분이는 길동이에게 시집가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길동이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누나가 다른 집에 가서 산다는 것이. 그러다 서서히 실감이 되자 아이는 분이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지마, 누나. 나도 데려가. 누나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가지마. 분이는 그 손을 모질게 떼어내야 했습니다. 손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심장을 뜯어내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악다물며 분이는 길동이의 두 뺨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길동아, 누나 말 들어라. 울지 마라. 응. 박참봉 어른 댁에 가 있으면 밥은 굶지 않을 거야. 누나가 반드시 데리러 올게. 반드시.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아남아야 한다. 알겠지? 길동이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고개짓이 분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분이는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누나 하고 목이 터져라 부르는 길동이의 울음소리를 등에 진 채 분이는 맹신의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이 남매의 생이별이었습니다. 맹신의 집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분이는 자신이 사람이 아닌 무언가로 취급받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맹씨는 분이를 보며 위아래를 훑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혼수 하나 없이 맨몸으로 들어온 것이 감지덕지인 줄 알아야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분이에게 건넨 말다운 말이었습니다. 남편 허대건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본래 첫날 저녁부터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분이가 공들여 차려놓은 첫날 밤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것이 부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분이의 하루는 새벽 달구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세수물을 데우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밭일을 거들다가 저녁밥을 짓고 밤새 바느질과 삭바느질로 손가락이 부르틀 때까지 일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란 없었습니다. 허리를 한번 펴면 게으름 피운다는 소리가 날아왔고 밥 한 술 더 먹으면 염치도 없이 라는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추위였습니다. 분이가 시집 올 때 입고 온 것은 오직 겨울 속옷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오래지 않아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노른빛에 눈이 뒤집힌 허대건이 술에 취해 들어와 분이의 속옷을 벗겨 들고 나간 것입니다. 주막에 팔아넘겨 노른 미천을 마련하려던 것이었지요. 분이가 붙잡으려 하자 사정없이 손찌검이 날아왔습니다. 그날부터 분이는 얇은 무명치마 하나로 조선의 혹독한 겨울을 버텨야 했습니다. 살을 내는 바람이 불어와도 손발이 꽁꽁 얼어붙어도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숨만 겨우 붙이며 견뎌냈습니다. 그래도 분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동생 길동이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분이는 눈을 감고 길동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박참봉 댁에서 밥은 먹고 있겠지. 많이 컸겠지. 조금만 참자. 꼭 데리러 가야지. 그 생각 하나가 분이를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분이가 알지 못하는 사이 길동이의 세월도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박참봉은 세냥을 받아준 그날부터 길동이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소돼지보다 못하게 부려먹으며 매질을 일삼았지요. 그러나 어린 길동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도끼를 키웠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 그것이 누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분이가 시집살이 10년째를 맞이하던 그 겨울, 하늘은 드디어 길동이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분이가 시집살이 10년째를 보내던 그 무렵, 맹신의 대문 앞에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때는 유난히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인삼과 비단을 가득 싣고 내려오던 최 대감의 상단이 산중턱에서 화적대의 기습을 당한 것이 바로 그 겨울이었지요. 상단의 일행이 전멸하고 최 대감 혼자 목숨 하나만 겨우 건져 도망쳤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며칠을 헤매다 쓰러진 곳이 하필 맹신의 대문 앞이었습니다. 마침 새벽 물을 길러 나오던 분이가 그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인 채 가느다란 숨만 겨우 붙어있는 노인이었습니다. 마침 안채에서 나오던 맹씨가 그 광경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거지 영감탱이 당장 쫓아내. 대문 앞에서 죽기라도 하면 재수가 없잖아. 하인이 노인의 멱살을 잡아 끌려 하자 노인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물 한 모금만 살려주시오. 하지만 맹씨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엌에서 소금 한 줌을 가져다 노인에게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재수 없는 것. 어서 썩 꺼지지 못해. 노인은 비틀거리며 대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분이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찬봉 댁 어딘가에서 10년째 헐벗고 있을 길동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노인도 어딘가 누군가의 아비이겠지. 저러다 저 자리에서 얼어 죽겠구나 싶었지요. 분이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맹씨는 이미 안채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분이는 부엌으로 몰래 들어가 자신이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꽁보리밥 한 덩이를 손으로 꾹꾹 뭉쳤습니다. 그것이 그날 분이의 끼니 전부였습니다. 품 안에 숨겨 대문 밖으로 나가 노인 앞에 조심스레 내밀었지요. 어르신, 변변찮지만 드십시오. 어서 따뜻한 데로 가셔야 합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보리밥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먹던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멍이 든 얼굴 위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라도 잊지 않겠소.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어서 몸을 추스르십시오. 그리고 맹씨에게 들킬까봐 황급히 대문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분이는 그것으로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꽁보리밥 한 덩이가 훗날 자신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는 분이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몸을 추스른 최 대감은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박찬봉 댁이 있었습니다. 마당 안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의 자식, 감히 눈을 똑바로 떠 어디서 건방지게. 몽둥이 소리와 함께 어린 사내아이의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최 대감이 담장 너머로 눈길을 돌리자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 하나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몽둥이를 휘두를 때마다 청년의 몸이 앞으로 꺾였지만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비굴하게 빌지도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문 채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 눈에는 세상 어디에도 지지 않겠다는 시퍼런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 대감은 그 눈빛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찬봉이 나오자 최 대감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 아이 무슨 연유로 여기 있소? 박찬봉은 처음에 최 대감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행색이 아직 남루했으니까요. 하지만 최 대감이 품에서 한양 상단의 증표를 꺼내 보이자 박찬봉의 태도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아, 예, 갈데 없는 것을 제가 거두어 키우고 있습니다. 허허, 거두어 키우는 것이 저런 모양이요? 최 대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박찬봉이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최 대감은 품에서 은전 꾸러미를 꺼내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쉰양이요. 저 아이를 내게 넘기시오. 쉰양. 고을 논 2마지기 값이었습니다. 3냥짜리 아이 하나가 쉰양이 되는 순간 박찬봉은 냉큼 허리를 굽혔습니다. 길동이는 그렇게 최 대감의 손에 이끌려 그 마당을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누나 분이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최 대감이 걸으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길동이라 합니다. 그를 아느냐? 혼자 익혔습니다. 무엇이 하고 싶으냐? 길동이는 잠시 멈추었다가 또렷한 눈으로
최 대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누나를 찾고 싶습니다. 최 대감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웃으며 길동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누나를 찾으려면 먼저 힘이 있어야 한다. 나를 따라오너라. 최 대감은 길동이를 한양으로 데려갔습니다. 첫 1년 길동이에게 맡긴 일은 상단의 장부 정리였습니다. 하지만 길동이는 장부만 보지 않았습니다. 거래처가 어디인지, 어느 계절에 어떤 물건이 오르고 내리는지, 상단의 돈이 어느 길목에서 새는지를 모조리 읽어냈습니다.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장부의 오류를 잡아내고 새 계산법을 들이밀자 최 대감의 수하들이 처음으로 길동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3년째에 접어들자 최 대감은 길동이를 거래처 협상 자리에 앉혔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솜털도 채 가시지 않은 청년이 협상 자리에 나왔으니 그럴 만도 했지요. 하지만 길동이가 입을 열면 달라졌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짚고 양쪽 모두 이득이 되는 지점을 찾아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나온 거래처 어른들이 최 대감에게 물었습니다. 저 청년 어디서 났소? 최 대감은 그저 빙그레 웃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길동이는 스스로 새 거래 노선을 들고 최 대감 앞에 섰습니다. 팔도 장터를 직접 발로 누비며 익힌 물산의 흐름, 어느 고을에 무엇이 넘치고 어느 고을에 무엇이 모자란지를 꿰뚫어 짠 계획이었습니다. 최 대감은 그 자리에서 결제했습니다. 그 노선 하나로 상단의 수익이 이듬해 2배로 뛰었습니다. 최 대감이 어느 날 길동이를 불렀습니다. 너는 왜 그리 열심히 하느냐? 돈이 좋아서냐? 길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누나를 데려오려면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최 대감은 오래도록 길동이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상단의 인장이 새겨진 패를 길동이에게 건넸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대행수다. 팔도에 이름을 떨친 최 대감 상단의 모든 실권이 25 청년 길동이의 손 안에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 대감이 말했습니다. 내가 누나를 찾던 고을, 이번 남행길에 함께 들르지 않겠느냐? 길동이의 두 눈이 흔들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 단단하던 눈빛이 아이처럼 흔들렸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날 밤 길동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던 자신을 모질게 뿌리치며 돌아서던 누나의 뒷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누나, 내가 간다. 이번엔 내가 데리러 간다. 길동이가 누나를 찾아 고향으로 내려오기 며칠 전, 맹신의 집에서는 분이의 운명을 뒤바꿀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때는 사르래는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분이가 뒷곁에서 장독을 정리하다 담장 모퉁이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짐승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가느다란 신음 소리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10살도 채 안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하나가 담장 밑에 웅크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거의 걸레나 다름없었고 발에는 집신조차 없었습니다. 맨발이 터져 핏자국이 눈 위에 찍혀 있었지요. 이웃집에서 매질을 피해 도망쳐 나온 어린 종아였습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10살. 자신이 길동이와 생이별하던 때 바로 그 길동이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추위에 파랗게 질린 작은 얼굴, 겁에 질려 떨리는 눈동자. 15년 전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던 길동이의 모습이
그대로 겹쳐 보였습니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고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찬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웠고 소못 하나 변변이 없어 아궁이 곁에서 몸을 녹이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몰래 들어가 내일 아침 자신의 몫으로 아껴둔 보리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시래기 된장국을 한 그릇 더 떠서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손발이 얼어 제대로 숟가락도 못 쥐는 아이의 손을 분이가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먹였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먹어라. 아무도 안 본다. 아이는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다가 이내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그릇이 순식간에 비었습니다. 배를 채운 아이가 분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분이는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어서 따뜻한 데 가거라. 여기 더 있다간 들킨다. 아이는 꾸벅 절을 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 맹씨네 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맹씨가 아끼던 은장도 하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사실 진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노른빛에 눈이 뒤집힌 허대건이 어미 몰래 그것을 훔쳐다 팔아버린 것이었지요. 하지만 맹씨는 처음부터 범인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내년이 어젯밤 그 종놈 새끼한테 내 은장도를 빼돌린 게지. 맞지? 음식도 몰래 퍼주고 폐물까지 빼돌렸지. 분이는 무릎이 닳도록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음식을 준 것은 맞지만 폐물에는 손댄 적이 없다고 제발 믿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맹씨는 처음부터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몰래 퍼줬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도둑질이라며 펄펄 뛰었습니다. 맹씨의 명에 따라 하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분이의 겉옷을 모조리 벗겨내고 얇은 호적삼 하나만 남긴 채 끌고 나간 곳은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빗산 깊은 눈밭이었습니다. 한겨울 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속의 분이를 내동댕이 치며 하인들은 돌아갔습니다. 눈밭에 쓰러진 분이는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뺨에 닿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길동아, 누나가 미안하다. 데리러 간다고 약속했는데 눈보라 소리만이 산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산 아래 마을의 불빛은 이미 보이지 않았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과 흰 눈뿐이었습니다. 분이는 눈밭에 쓰러진 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호적삼 하나만 걸친 몸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차갑다는 느낌조차 사라지고 그저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꺼풀이 자꾸만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이 얼어 죽기 직전에는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분이도 그랬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몸이 어느 순간부터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 어머니가 저녁 짓던 냄새, 그리고 길동아, 누나가 못 데리러 갔다. 미안하다. 밥은 먹고 있니? 많이 컸겠구나.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흐르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분이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꺾였습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산 비탈이 흔들리는 것 같은 진동이 눈 속에 파묻힌 분이의 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동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귀를 찢을 듯한 말발굽 소리가 산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십 마리였습니다. 어둠 저편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나타났습니다. 불빛이 눈밭을 환하게 물들이며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선두에서 흑마를 타고 달리는 장대한 체구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가 눈밭에 쓰러진 사람의 형체를 발견하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수십 마리의 말이 일제히 멈추며 눈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사내가 말에서 뛰어내려 눈밭을 헤치며 달려왔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속을 맨몸으로 헤집으며 달리는 모습이 짐승 같았습니다. 사내는 분이의 곁에 무릎을 꿇고 쌓인 눈을 걷어냈습니다. 호적삼 하나만 걸친 채 얼음장이 된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사내의 손이 그 뺨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고된 세월에 깊이 파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귀 밑에 선명한 점 하나. 사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디서도 잊은 적 없는 15년 전부터 꿈에서도 보아온 그 점이었습니다. 누나, 사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누나, 내가 길동이야. 길동이가 왔어. 누나. 길동이는 등에 걸친 값비싼 털옷을 단번에 벗어 분이의 몸을 칭칭 감쌌습니다. 얼음장 같은 몸을 두 팔로 끌어안고 어른 남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누나, 정신 차려. 눈 떠. 내가 왔잖아. 내가 데리러 왔잖아. 수하들이 다급히 달려들었습니다. 뜨거운 한물과 담요가 순식간에 펼쳐졌고 가장 튼튼한 장정 둘이 분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인근 마을의 객주로 분이를 옮겨 뉘이고 뜨끈한 아랫목에 담요를 몇 겹씩 덮었습니다. 길동이는 밤새 분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서야 분이의 눈꺼풀이 가느다랗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선이 서서히 초점을 잡더니 바로 곁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사내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길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이가 떨리는 손을 들어 길동이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뺨을, 이마를, 턱을. 10살짜리 앙상한 아이가 이제 이렇게 크고 단단한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누나도 많이 변했어. 못생겨졌지? 아니. 길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는 그냥 누나야. 분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길동이도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이를 악물며 버텨온 남매가 그 밤에야 비로소 실컷 울었습니다. 분이가 몸을 추스르자 길동이는 곁에 앉아 자신의 15년을 들려주었습니다. 박참봉 댁에서의 나날들. 매질과 굶주림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버텼던 것. 최대감을 만나 한양으로 올라간 것. 5년을 불태워 대행수가 된 것. 그리고 누나를 찾아 이 길을 내려오던 중이었다는 것까지. 분이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길동이가 얼마나 혹독한 세월을 보냈는지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길동아.
누나가 좋은 곳에 맡긴다고 했는데 누나 잘못 아니야. 누나가 없었으면 나는 살지도 못했어. 그러자 분이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맹시내에서 보낸 15년. 허대건의 손찌검. 맹씨의 구박. 그리고 어린 종아이에게 밥 한 그릇 나눠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눈밭에 버려진 것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길동이의 눈동자가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가슴 아파하더니 이내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눈 속 깊은 곳에서 시퍼런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최 대감이 들어왔습니다. 분이를 보자 최 대감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분이 앞에 다가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년 전 그 겨울 대문 앞에서 주먹밥 한 덩이로 이 늙은이를 살려주신 분이 혹시 바로 이 대기시오? 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남루한 행색의 노인이 바로 눈앞에 최 대감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최 대감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해 가난한 이들을 살피며 다녔소. 그러다 이 아이를 만났고 이 아이 덕에 상단을 다시 일으켰소. 결국 그 꽁보리밥 한 덩이가 이 모든 것을 만든 셈이오. 길동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이제 내가 데리러 왔어. 그 한마디에 분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던 약속이 그 밤에야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분이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길동이는 그날 밤 수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지요. 맹신의 집안에 대해 낱낱이 알아와라. 빚이 얼마인지, 집문서가 어디 있는지, 허대건이 드나드는 노름판이 어딘지 하나도 빠짐없이. 수아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밤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길동이는 창가에 서서 어둠 속 맹신의 마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동안 누나를 짓밟아온 자들이었습니다. 누나의 청춘을 갈아먹고 누나의 밥을 빼앗고 누나를 한겨울 눈밭에 내다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길동이의 입가에 차가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두고 보아라. 반드시 갚아주겠다. 누나가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 모조리. 날이 밝기도 전에 길동이의 수아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터 상인으로 변장해 고을 사람들 사이를 누렸고, 하나는 주막에 자리를 잡고 허대건이 드나드는 노름판을 추적했습니다. 또 하나는 맹신의 집안과 거래하는 전담 문서 관리인을 슬쩍 찾아갔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수아들이 하나둘 돌아와 길동이 앞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맹신의 논밭은 모두 12마지기입니다. 기와집 문서는 맹씨 할멈이 직접 안방 요강 밑에 숨겨두고 있습니다. 허대건은 사흘이 멀다 하고 고을 동쪽 주막 귀 노름판에 드나듭니다. 빚이 이미 은전 30냥을 넘겼고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신세입니다. 길동이는 팔짱을 끼고 눈을 감은 채 보고를 들었습니다. 모든 말이 끝나자 천천히 눈을 뜨며 입을 열었습니다. 잘했다. 이제 시작하자. 다음 날 허대건에게 낯선 사내 하나가 접근했습니다. 비단 도포를 걸친 번지르르한 차림새였습니다. 허대건이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슬쩍 옆자리에 앉아 말을 건넨 것이었지요. 길동이 상단의 수하였습니다. 허생원 아니십니까? 오늘 밤 특별히 좋은 자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뜻이 있으신지요? 허대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떤 자리요?
사내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투전판입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큰 손들만 모이는 자리라 오늘 밤 운수만 따라주면 단번에 100냥도 거뜬합니다. 다만 댁에 기와집 문서만 잠깐 맡기시면 제가 은전 20냥을 바로 융통해 드리지요. 그날 밤 허대건은 어미 맹씨가 요강 밑에 숨겨둔 기와집 문서와 전담 문서를 몽땅 끌어안고 노름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허대건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와집 문서도 전담 문서도 처음에 받은 20냥도 모조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길동이의 수아들이 판을 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이었습니다. 쿵, 쿵, 쿵 맹신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 대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박살났습니다. 건장한 장정 수십 명이 일제히 들이닥쳐 세간살이를 끌어내기 시작하자 놀라 맨발로 뛰쳐나온 맹씨가 발을 굴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도적놈들이 대낮에 당장 관아에 고할 테다. 그러자 수아 하나가 허대건이 지장을 꾹꾹 찍은 문서를 맹씨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고하시지요. 관아에서도 이 문서 앞에서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대개 아드님께서 어젯밤 노름판에서 이 집과 전답을 몽땅 날리셨습니다. 맹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방구석에 숨어있던 허대건이 하인들에게 끌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맹씨가 땅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온 마당을 가득 채우던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거대한 비단 가마 한 채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앞뒤로 호위 무사들이 도열하고 수하들이 길을 여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가마가 마당 한가운데 멈추었습니다. 길동이가 앞으로 나서며 가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걸어 나오는 여인에게 공손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눈부신 붉은 비단 옷이었습니다. 곱게 올린 머리에는 맹씨가 그토록 찾던 옥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서늘하고 단단한 눈빛. 맹씨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너, 니년이 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호적삼 하나로 추위를 견디며 찬밥 한 덩이로 하루를 버티던 바로 그 며느리였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맹씨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맹씨가 오금이 저릴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어머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낮음 속에 15년치 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빼돌렸다던 그 옥비녀, 어머님 아드님이 기생집에 던져준 것을 제 동생이 투전판에서 도로 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장도는 어머님 아드님 손으로 팔아넘긴 것이지요. 어머님도 속으로는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다만 인정하기 싫으셨던 거겠지요. 맹씨가 입술을 달싹이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분이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맹씨의 눈이 허대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맹씨는 순간 이성을 잃고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못난 놈아, 내가 훔쳤어. 내가 팔았어. 내 이놈, 허대건이 어미의 손에 머리채를 잡혀 마당 한복판에서 끌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잦아들자 길동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품에서 맹신의 집문서와 전담문서, 그리고 하인들의 노비 문서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이 시간부로 이 집과 전답의 주인은 내 누님이신 분이 마님이시다. 길동이는 집문서를 분이에게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추위에 떨고 굶주리며 남의 집 식구로 살아온 이 집이 이제 자신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길동이가 하인들의 노비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북북 찢었습니다. 종이 조각이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너희들 또한 오늘부로 면천이다. 남을 자는 정당한 삭슬 받고 마님을 모시거라. 떠날 자는 떠나도 좋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하인들이 하나둘 분이를 향해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누구보다 따뜻하게 대해주던 분이었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동이가 마지막으로 맹씨와 허대건을 돌아보았습니다. 두 분은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결국 하인들이 맹씨와 허대건을 부축해 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둘은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호토 차림으로 한겨울 바람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분이가 그날 밤 눈밭에 버려지던 것과 똑같이 대문이 닫혔습니다. 맹씨는 닫힌 대문 앞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털썩 눈밭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지만 이제 그 울음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맹씨 모자가 고을을 떠나 거지로 떠돌았다고 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그들이 분이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썩은 밥 한 덩이를 두고 서로를 원망하며 추위 속을 헤매다 평생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맹신의 기와집 대문이 박살나던 날, 그 소동은 순식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장터 상인들, 우물가 안악들, 서당 앞 노인들까지 입에 입을 거쳐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맹신애가 하루아침에 거덜났다는 것. 그 집에서 15년을 구박받던 며느리가 한양 제1상단의 대행수를 동생으로 두고 있었다는 것까지. 사람들은 저마다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맹씨가 사람을 잘못 봤지. 그분이 아씨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착한 사람은 하늘이 알아보는 법이야. 그 고생을 하면서도 남 도울 줄 알았으니. 고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에 올린 것은 분이의 됨됨이었습니다. 시집살이 15년 동안 아무리 천대를 받아도 이웃에게 모진 말 한마디 한 적 없고 자신도 굶으면서 어린 종아이에게 밥을 나눠줬다는 이야기가 특히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더니 착한 마음씨 하나 잃지 않은 분이를 끝내 외면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분이와 길동이는 이튿날 이른 아침 나란히 산을 올랐습니다. 오래전 두 손으로 흙을 파서 만든 작은 무덤 두 기가 소나무 아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봉부는 낮아졌지만 그 자리만은 변함없이 그대로였습니다. 분이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동이도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고 눈 녹은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분이 왔습니다. 길동이도 함께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진작 좋은 소식 들고 왔어야 했는데 두 분이 떠나신 뒤로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근데 버텼어요. 둘 다 살아남았습니다. 길동이가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제가 누나 곁에 있겠습니다. 두 분이 못다 해주신 것 제가 다 하겠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분이와 길동이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객주로 돌아오자 최 대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이를 보자 최 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이 늙은이가 드릴 것이 하나 있소. 최 대감이 품에서 묵직한 봉투 하나를 꺼내 분이에게 건넸습니다. 분이가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참봉 문서입니다. 그 작자가 댁의 동생을 얼마나 혹독하게 부려먹었는지 이 늙은이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조금씩 손을 써두었습니다. 박참봉 역시 제 발로 제 무덤을 팠지요. 그 전답과 집은 이제 댁의 것입니다. 길동이 몫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십시오. 어르신, 어찌 이렇게까지. 어찌라니요. 최 대감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날 그 꽁보리밥 한 덩이가 없었다면 이 늙은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 죽었을 것이요. 이것도 사실 턱없이 부족한 보답입니다. 최 대감이 길동이를 돌아보며 덧붙였습니다. 길동아, 내가 상단을 일으킨 것은 내 실력이다. 하지만 그 씨앗은 내 누나가 심었다는 것 잊지 마라. 길동이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참봉의 몰락은 소리 없이 그러나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최 대감이 수년에 걸쳐 조용히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박참봉이 거래하던 상단들이 하나둘 거래를 끊었고 믿었던 마름이 장부를 들고 달아났으며 가뭄과 홍수가 겹쳐 농사마저 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린 종아이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부려먹었는지가 알려지면서 인심마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결국 박참봉은 논밭을 헐값에 넘기고 고을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날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세인양을 받고 어린 길동이를 소되지 부리듯 한 대가치고는 너무도 가혹한 결말이었지만 하늘의 저울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제 손으로 심은 것은 제가 거두는 법이지.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분이가 새 안주인이 된 집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아침마다 하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곳간에는 넉넉한 양식이 채워졌습니다. 분이는 하인들의 삭슬 제때 치렀고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몰래 쌀을 보냈습니다. 맹신의 시절에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던 일들이었습니다. 길동이는 한양과 고을을 오가며 누나 곁을 지켰습니다. 상단일로 바쁜 날에도 보름에 한 번은 반드시 내려왔지요. 올 때마다 누나가 좋아하는 한양 약과와 따뜻한 비단 옷감을 챙겨왔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분이가 마당에서 봄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담장 너머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길동이가 마루에 걸터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누나. 응. 그때 박참봉 댁에서 매 맞으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거 있잖아. 응. 누나가 반드시 데리러 온다고 했거든. 그 말 하나만 믿었어. 분이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근데 누나는요? 분이가 잠시 생각하다 웃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만은 18적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내 얼굴 보고 싶어서 버텼지. 길동이가 피식 웃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감추려는 것이었지요. 마당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살구꽃 잎이 하나둘 흩날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분이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자리에 있으면서도 끝내 사람의 도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굶으면서도 남을 먹였고 얼면서도 남을 감쌌습니다. 그 마음이 최대감을 살렸고 최대감이 길동이를 구했으며 길동이가 다시 누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꽁보리밥 한 덩이였습니다. 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온기가 돌고 돌아 기적이 되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분이가 평생 뿌려온 착한 씨앗이 결국 이런 눈부신 열매를 맺은 것이지요. 살면서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버거운 날이 있습니다. 남을 돌볼 여유 같은 건 없다 싶은 날도 있지요. 하지만 분이는 그 가장 힘든 자리에서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늘은 그 손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온기 하나 남기고 갔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